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말라더니 이렇게 후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작년 이맘때 결혼식을 앞두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이랑 결혼을 앞두고 싸웠던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혼수나 예단 문제로 트집을 잡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희 친정에서 결혼을 반대했던 건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이런 반응이 당황스러웠어요. 결혼을 앞두고 딱히 나쁠 것도 없는데 미묘하게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지속돼서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주변에선 결혼을 앞둔 여자들이 흔히 겪는 메리지 블루라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건 여자의 예리한 직감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그때는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금방 끝나게 될 줄 몰라서 저 역시도 지나는 바람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말이에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 덕분이었어요. 딱히 선배가 우리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거나 했던 건 아니었지만 선배 집에 드나들다가 알게 됐고 그러다 눈이 맞았으니 선배 덕분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선배는 돈 많은 부모님 덕분에 30도 안 된 나이에 건물 한 채를 증여받았는데 그 집 옥탑방은 저희 동아리 사람들한테 있어서 제2의 동아리방 역할을 했어요. 학교 강의를 마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술과 안주를 사들고 선배네 옥탑으로 향했거든요. 저 역시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던 선배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달 뒤에 있었던 졸업식에도 오지 않은 채 선배는 조금씩 우리들 기억에서 사라져갔어요. 가끔씩 술자리에서 선배 얘기가 나오는 적도 있었지만 진지하게 선배를 걱정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안주거리에 가까운 가벼운 관심에 불과했어요. 죽었나 살았나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선배가 딱 1년 만에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난 거예요. 하루는 학과 게시판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구인 광고가 붙었는데 거기 주소가 선배네 건물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희 동아리 사람들이 선배네 옥탑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배달 음식을 한두 번 시켜 먹었겠어요? 지금처럼 배달 앱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주문 전화를 할 때 집 주소를 말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외우게 됐던 거죠. 아무튼 선배 건물 1층에 생겼다는 일본 라멘집의 구인 광고를 보고는 이력서를 들고 달려갔어요. 위치가 학교 근처기도 하고 시급이 좋은 데다 마침 하던 과외가 잘려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필요했거든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뻔질나게 드나들던 놀이터에 일을 하겠다고 찾아왔다는 게 왠지 웃겼어요. 선배가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었다면 절대 벌어지지 않을 일 같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건 선배는 타고난 배짱이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입으로도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게을러서 굶어 죽었을 거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더니 글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던 그곳에서 선배를 만났지 뭐예요. 그것도 저를 면접하기로 한 사장으로 말이죠. 수민아, 네가 여긴 왜 왔냐? 알바하게? 그러는 선배는 연락도 없이 사라져놓곤 왜 여기 있어요? 그동안 집에 숨어있기라도 한 거예요? 동아리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했는데.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한 말이었는데 선배는 그 말에 미안하긴 했던가 봐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날은 구구절절 제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졸업을 앞두고 떠난 일본 배낭여행에서 선배는 인생 라멘을 만나게 됐다나 봐요. 무작정 라멘집 주인한테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몇 번의 거절 끝에 승낙을 받을 수 있었대요. 다만 워낙 협소한 가게라서 직원이 필요치 않은 곳이라 급여는 받지 않기로 했다나 봐요. 그래도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라멘 비법을 배웠으니 손해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1년 가까이 일을 배운 선배는 드디어 한국에 돌아와 가게를 차리게 된 거예요. 반년 가까이 비어있던 1층 카페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라멘집으로 꾸민 거였죠. 한국을 떠나니
그 사이 건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세입자들이 많이 나가버린 탓에 자금이 부족했던가 봐요. 가게 리모델링은 혼자 2달 동안 밤낮 없이 했다더군요. 아무래도 선배가 조속과 출신이다 보니 리모델링 솜씨가 완전 프로 솜씨나 진배 없었어요. 아무튼 선배는 대학 시절 탱자탱자 놀만 살았지만 1년 동안 일본 라멘집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느꼈던 모양이에요. 말로는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았다는데 그래서인지 학창시절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서 놀던 동아리 사람들과는 일절 연락을 끊었더라고요. 선배한테 있어서 동아리 사람들은 과거 방탕했던 자신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 동아리 사람들이 좀 그렇긴 하거든요. 만나서 영화 보고 영화에 대한 지식 뽐내면서 남이 만든 영화 까내리고 그러다 술 마시고 신세 한탄하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니 가깝게 지내서 뭐가 좋겠어요. 저도 3학년이 되고부터는 동아리 활동을 접고 학점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배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마음이 통한 덕분인지 선배는 저를 알바생으로 받아주었어요. 그러면서 동아리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한국에 돌아온 걸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동아리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산 지 좀 됐기 때문에 어려울 일도 아니라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제가 금요일을 제외한 주 4일을 학교에 나가게 돼서 아르바이트는 금, 토, 일, 3일을 풀로 하게 되었어요. 원래 평일 4일을 반타임 근무를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풀타임 3일보다 돈이 안 돼서 그냥 주말에 하는 걸로 했어요. 주말이라고는 해도 금요일을 포함해서 하는 거라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도 꽤 오고 주말엔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았어요. 남편 역시 그런 손님 중 하나였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미소 라면을 찾는 것과 달리 남편은 버터 소금 라면만 먹었어요. 교환학생으로 일본에서 1년 정도 지냈다고 하는데 그때 현지인 추천으로 먹어보고는 반했다더군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는 버터 소금 라면을 파는 곳을 못 찾아서 먹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먹게 됐다며 엄청 좋아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와서 버터 소금 라면을 먹다 보니까 사장인 선배하고도 그렇고 알바생인 저와도 많이 친해졌어요. 그렇다 보니 손님이 뜸한 날이면 일부러 남편을 가게로 불러내서 셋이서 가게 문을 잠그고 술판을 벌이기도 했어요. 제가 취업을 하기 전까지 선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거의 1년 반 정도 남편과도 알고 지냈던 것 같아요. 선배 가게에서 일한 때는 그저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취직을 한 뒤 이런저런 도움을 받게 되면서 가까워지게 됐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우리가 사귀기 전에는 선배랑 셋이서 정말 자주 뭉쳐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사귀고부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선배가 제 남편 눈치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대학생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사실 선배와는 동성에 가깝다시피 할 정도로 가리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이의 그런 모습이 남편이 보기에는 이상했던가 봐요. 선배가 평소처럼 저를 툭툭 치거나 심한 말장난을 했더니 남편이 기분 나쁜 티를 내더라고요. 선배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걸 알고도 어떻게 제게 전처럼 대할 수 있겠어요. 단지 그것만 문제였다면 선배가 조심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 외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고? 그것도 2박 3일 동안? 선배랑 둘이 갔다는 게 아니라 동아리 사람들이랑 다 같이 갔었어. 명색이 영화 동아리인데 부산국제영화제 정도는 참석해줘야 하잖아. 근데 선배, 우리 그때 영화 몇 편 못 보지 않았나? 얌마, 그게 누구 때문인데. 그때 넌 낮술 마시고 취하는 바람에 나랑 혜준이랑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기집애가 안주는 뭘 그렇게 먹어댔는지 온 사방에 토해놓고 아유,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울렁거린다. 가만 보면 너도 제정신 아냐. 어쩌다가 공유하고 있는 추억이 툭 튀어나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때로 돌아간 기분에 취해 신나게 떠들곤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불쾌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이러니 남편 눈치 보여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기껏 시간을 내서 셋이 만나도 전처럼 편하지가 않았어요. 서로 눈치를 보게 됐거든요. 선배는 남편 눈치를 보고 저는 선배랑 남편 눈치를 보고 남편은 나름대로 눈치를 보고 말이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멀어진 사람이 선배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제 대학 동기들도 그렇고 심지어 직장 동료들까지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저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중간에 남편이랑 잠깐 헤어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루는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동기가 저를 보자마자 대뜸 그러는 거예요. 너 그 남자랑 헤어졌구나? 어떻게 알았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남자랑 아직도 만나고 있다면 네가 나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했겠어? 남의 연애사에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진 않지만 그 남자 정말 별로였어. 너 그 남자 사귀면서 애들이랑 연락 다 끊긴 거는 아니? 심지어 너희 두 사람 만나게 해준 기준 선배도 네 남자친구 눈치 보여서 너한테 연락하기 꺼려진다고 하는 걸 보면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암튼 한 번만 더 남자 문제로 연락 끊기면 그땐 가만 안 둘 줄 알아? 동기는 그동안 많이 서운했던지 볼멘 소리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랑 사귀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걔랑 놀지 마였어요. 거기다 툭하면 친구야 나야 선택해 라는 말도 입버릇처럼 하곤 했고요.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게 되는 자리가 있으면 매번 트러블이 생겨서 결국엔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되곤 했고 저만 따로 그 사람들이랑 어울릴라 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친구랑 자기 사이에 선택하라고 강요했어요. 그러니 어디 마음 편히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결국엔 사람들과 서서히 연락이 끊기거나 연락이 된다 쳐도 따로 만나는 일은 없게 되어버렸죠. 그러고 보니 남편은 자기 친구를 소개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한 번 남편이랑 극장에 갔다가 회사 동료와 마주친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그마저도 제게 소개 없이 바로 헤어졌기 때문에 만났다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아무튼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제 옆에는 남편 외에 그 누구도 머무를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걸 참지 못했거든요. 그걸 아니까 저도 남편 외에는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헤어진 이후에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껏 몇 년 동안 이 남자의 말에 휘둘려 세뇌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연애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자신이 강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때 정신 수양을 위해 요가도 배우고 독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2년 그렇게 한다고 하루아침에 많은 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오늘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자신감을 채워가던 어느 날 선배의 라멘 가게에 갔다가 헤어진 지 2년 만에 남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저는 선배 가게에 자주 다녔지만 남편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터라 저도 선배도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 사이 많이 변한 남편의 외모였어요. 꽤 건장한 체구였던 남편이 호리호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2년 만에 만난 남편한테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저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칠 정도로 많이 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조금은 통쾌했어요. 남편이랑 제가 헤어진 이유가 떠올랐거든요. 남편은 원래 대기업이라고 하기엔 조금 급이 떨어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직을 하면서 레벨업해서 이름 있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스타트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자꾸 제 선택에 관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 다녀봐야 경력으로 쳐주지도 않아.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정 안 되면 공기업이라도 노려보라고 했잖아. 그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명함이라도 내밀지. 말이 좋아 스타트업이지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회사를
뭐하러 기를 쓰고 다니느냐고. 급 떨어져서 정말. 자기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회사가 뭐 어때서? 애플이니 삼성이니 현대니 처음부터 대기업이었는 줄 알아? 처음엔 다 소규모 회사였지만 사주랑 직원들이 노력해서 지금의 기업을 만들어낸 거라고. 우리 회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 세상 일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내 직장 때문에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나랑 안 만나면 되겠네. 이직 성공해서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자기 기준에 차지 않는다고 사람 무시하지 마. 난 어떻게도 자기랑 급 맞춰주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자기랑 급 잘 맞는 사람 찾아서 잘 살아봐.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남편에 대해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많이 미안했던가 봐요. 자꾸 아련한 눈빛으로 은근히 제 시선을 피하는 게 마치 자기 좀 가엾게 봐달라고 아양을 떠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몇 년을 사귄 정이 있는데 단칼에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줬어요.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었는데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그간의 근황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랑 헤어지고서야 알았어. 내가 정말 형편없는 놈이었다는 걸 말이야. 헤어지고 처음엔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네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 너한테 뭘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그동안 너한테 받기만 했지 내가 해준 게 하나도 없더라고. 너랑 사귀는 동안 사실 겁이 났던 것 같아. 네가 날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너도 알다시피 난 성격도 사교적이지 못하고 주변에 친구도 없어. 그런데 네 옆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이잖아. 그게 부러우면서도 셈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더 너를 못살게 굴고 주변 사람들하고 떼어놓으려고 했었어. 미안해. 헤어진 지 2년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구구절절하게 사과할 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 감춰두었던 멍자국이 조금은 옅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들인 노력보다 남편의 사과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가슴에 담아두었던 응어리가 풀린 탓인지 이후로 남편한테 오는 문자에 답을 하거나 주말에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말로는 그저 남사친, 여사친의 감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그것도 몇 년이나 사귀었던 남녀가 말이에요. 결국 여름밤 치맥을 하고는 알딸딸해진 기분에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고 헤어진 지 2년 7개월 만에 다시 사귀게 되었어요. 물론 주변에선 후회할 거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네 남자친구가 변한 것 같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네가 지긋지긋해서 헤어지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이 다시 나올 거라고. 재결합하는 사람들이 다들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미리 마음에 준비해둬. 돌이켜보면 그때 친구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 남자는 다를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결국 내 발등을 제가 찍었지 뭐예요. 재결합 이후 남편은 전과는 달리 제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도 남편에 대해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만나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결혼 얘기도 솔솔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조건만 본다면 결혼 상대로서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직장이 좋고 월급도 많고 이렇다 할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시부모님도 대단한 경제력을 가진 분들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해놓으신 덕분에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분들이셨어요. 게다가 남편이 3남 1녀 중 막내라서 제사나 부모님 부양에 대한 압박도 상대적으로 없는 편이었어요. 누가 봐도 괜찮은 결혼 상대인 거죠.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만나보시고는 바로 결혼 승낙을 해주셨어요. 저 역시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며느리 소리 들었을 정도로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건 쉬운 일이었죠. 막히는 거 없이 너무 순조롭게 모든 일이 풀려나가서 되려 겁이 날 정도였어요. 남들은 1년 혹은 반년 전에는 예약을 해야 식 올릴 수 있다는 유명 예식장도 친구 도움으로 쉽게 계약할 수 있었고, 신혼집도 발품 얼마 들이지 않고 금세 얻을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 과도한 혼수나 예단을 바란 것도 아니어서 그것 역시 문제될 일이 아니었죠. 마치 하늘에서 우리 결혼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일사천리로 풀려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결혼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2번은 못하겠다고 농담들을 하던데, 이런 정도라면 그런 말이 왜 나왔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막힘이 없이 잘 풀리는 가운데 제 마음은 왜 그렇게 답답했는지 몰라요. 이제 몇 달 뒤 식을 올리면 평생 이 남자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 숨이 막혀오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꼭 남편이 아니어야 할 이유도 될 수 없으면서 말이죠. 제가 하도 불안해하니까 하루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네 아빠랑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할 것만 같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던 네 큰이모한테 그 말을 했더니 뭐라는 줄 아니?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자기는 신부 입장을 마치고 주례사를 듣는 동안에도 속으로 도망칠까 말까를 고민했다더라고. 큰 압박에 짓눌리면 누구나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 네 인생에서 결혼보다 더 큰 압박이 어디 있겠니? 그럴 땐 차라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봐. 살아보고 아니면 깨는 거지 뭐. 엄마는 언제까지고 우리 딸 편이니까 마음 편히 가져. 그날 엄마 얘기를 듣고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엄마 말대로 아니면 많은 거라고 생각했더니 확실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내 안에서 몇 번의 전쟁 같은 갈등을 끝낸 뒤에야 저는 예식장에 발을 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토록 순조로웠던 결혼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신혼여행지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시발점이었어요. 뭐라고? 매달 시댁에 300씩 보내겠다고? 아니 왜? 아직 아버님도 돈 버시잖아. 돈을 벌고 안 벌고 뭐가 중요해? 드리고 싶다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왜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는 아직 집도 전세고 앞으로 애도 나오면 들어갈 돈이 천지인데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뭔가 꺼내기 곤란한 말이 있는 사람처럼 뜸을 들였어요. 그러다 얘기에 진척이 없자 더는 안 되겠는지 드디어 말을 하더군요. 내가 너보다 300이나 더 벌잖아. 처음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애초에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스타트업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봉급 차이가 확연히 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새삼스럽게 그 얘기는 왜 하나 싶었어요. 버는 돈의 액수는 다른데 쓰는 건 같이 써야 되면 내가 손해잖아. 그제야 남편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한 저는 기가 차서 한숨만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 차액을 자기 부모님께 드리겠다는 거구나? 나랑 같이 쓰기 아까워서? 그러자 남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그런 행동에 뭐랄까 긴 장도로 가슴을 푹 찔린 기분이었다랄까요. 장도가 빠져나간 자리에 바람이 들어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결혼은 나에서 우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착각일 뿐이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하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허전하다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었어요. 그래, 자기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내 돈도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순순히 남편 뜻에 따라주겠다고 하자 남편은 살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제 눈치를 보면서 시댁에 돈을 보내던 남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주 대놓고 당당하게 굴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자기가 번 돈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주변 사람들한테 허세를 부리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좋게 넘어가려던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와이프가 뭐라 그러긴.
내가 번 돈 내가 우리 집에 주겠다는데 지가 뭐라 그러겠어? 억울하면 지도 돈 많이 주는 회사로 옮기든가. 달래 사람들이 대기업 취업에 목숨 거는 줄 알아? 다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와이프? 에휴, 스타트업인지 뭔지 쥐똥만한 회사에 다니는데 무슨 비전이 있겠냐? 도대체 왜 그렇게 야망이 없나 모르겠어. 이런 게 따지고 보면 가정교육 탓인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아이가 성취욕을 느낄 수 있게 부모가 옆에서 자극을 줘야 하는데 우리 장인장모가 그런 걸 못했던 거지. 자기가 돈 좀 더 번다고 자랑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왜 거기에 내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냐고요. 결혼 전에 친구가 했던 말이 그제야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헤어졌다가 재결합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친구가 그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헤어지고 싶게 만들었던 남편의 모습이 다시 나올 거라던 말이요. 친구의 말이 실현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결혼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였어요. 그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남편은 양파 껍데기 벗기듯 그동안 진짜 자신을 감추고 있던 가식들을 하나씩 뜯어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의 민낯은 제가 살면서 정말 상종하기 싫어했던 최악의 인간 딱 그 자체더라고요.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인간으로 자랐나 하고 봤더니 글쎄 저희 시부모님이 딱 남편의 노인 버전인 거 있죠.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더니 그 말이 하나 틀리지 않더라고요. 결혼 전에 왜 그렇게 이 결혼이 찜찜하게 느껴졌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본능적으로 알아채서 거북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인성이 엉망인지는 단편적인 사건 몇 개만 예로 들어도 충분히 전달이 될 거예요. 큰 아주버님네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맏손자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래비는 네가 들어간 그 학교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 학교에는 이 나라에서 돈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자식들이 주로 다닌다고 들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들 사이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윗계급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수 있으니 말이다. 인생은 자고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의 싸움이야. 지금 네 옆에 있는 것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것들은 전부 네가 밟고 올라갈 디딤돌에 불과한 것들이니까. 너희 아빠랑 작은 아빠들 그리고 고모까지 이 할애비는 지금 너한테 말한 그대로 교육시켰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이 키워냈단다. 그러니 이 할애비 말 명심하고 꼭 따르도록 해라. 알겠지? 옆에서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친구들을 밟고 올라갈 디딤돌로 생각하라뇨. 그런데 무서운 건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아버님의 그 말에 고개까지 끄덕이며 경청하더란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느꼈던 이질감은 살면서 제가 느낀 공포 중 가장 큰 공포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낯설고 기괴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혼자 빠져나왔어요. 그 자리에 더 앉아있다가는 구역질을 할 것 같았거든요. 이후에도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아버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며 가족들한테 성공한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자기보다 약한 것들한테는 강압적으로 대해야 차후에 기어오르지 못한다거나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사라면 내 아내까지 내어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둥 진짜 토 쏠리는 개소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식구들이 자기 경험담을 으스대며 떠들어대는데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겠다 싶더라고요. 지위가 높고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보다 비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굴고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매정하다 못해 가혹할 정도로 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 가족의 실체더라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덜했던 게 제 남편이더라고요.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퇴근 후에 잠시 들리라고 하셔서 시댁으로 갔더니 제게 종이 한 장과 볼펜을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미리 각서를 만들어 둬야 할 것 같아서 불렀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상민이가 월급을 너보다 많이 벌잖니?
혹시 네가 그 돈을 친정에 빼돌리기라도 하면 어쩌냐고. 상민이 말로는 매달 300씩 보낼 테니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내 새끼가 번 돈을 며느리가 뒤로 빼먹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여기다 각서를 써라. 내 아들이 번 돈에서 단돈 1원도 네 친정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만약 그랬을 시엔 보낸 돈의 100배를 우리한테 보상하겠다고 말이다. 어서 안 쓰고 뭐하니? 퇴근길에 느닷없이 끌려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각서를 쓰라니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며 시간을 끌었더니 어머님이 아주 방방 뛰시면서 있지도 않은 일로 소설을 쓰시는 거 있죠. 너 설마 니네 집에 그동안 돈 퍼다 날랐던 거니? 그래서 쓰라는 각서도 안 쓰고 그렇게 버티는 거냐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며느리 중에 학벌이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다행이다 했더니 그 좋은 머리를 이런 데 쓸 줄 누가 알았다니? 너 지금까지 얼마나 보냈어? 내 아들이 벌어온 돈 얼마나 친정에 빼돌렸냐고. 말 안 하니? 경찰을 불러야 대답하겠어? 어머니 뭐예요? 제가 무슨 돈을 빼돌려요? 저희는 각자 월급에서 공동 생활비만 빼고 나머지 돈은 각자 관리해요. 그이가 번 돈은 애초에 구경도 못한다고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그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을 법한데도 어머님은 끝내 막내 아들한테 전화해 자초지종을 들은 뒤에야 오해를 푸셨어요. 하지만 오해를 풀었다고 각서 강요까지 그만두신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기어이 어머님이 원하시는 내용대로 각서를 한 장 써드리고서야 시댁 대문을 나설 수 있었거든요. 각서 사건이 있고 몇 달 뒤 저희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부는 K컬처 바람을 타고 해외 시장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덕분에 성과급도 엄청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라서 월급 자체는 세지 않아도 직원들한테 유리한 조건의 옵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성과급은 대기업보다 훨씬 빵빵하게 들어오는 편이었어요. 창업 이래 최고의 매출을 찍은 덕분에 그해 저한테 들어온 성과급이 자그마치 7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세금을 제한 금액이 이거니까 세 전으로 치면 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던 거죠.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을 하다가 아빠 차를 바꿔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아빠는 20년 넘게 차를 타고 계신데 연식이 있다 보니 툭 하면 고장이 나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기름은 엄청 먹어서 기름값 오른다는 뉴스만 나오면 아빠가 긴장을 하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전기차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바꿔드리려고 차를 알아봤어요. 카탈로그를 받아다 주말에 집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걸 본 남편이 대뜸 차 바꿀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돈이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성과급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더 신이 나서는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차를 고르지 뭐예요. 혹시 이 사람이 우리 차 바꾸는 줄 알고 일어나 싶어서 아빠 차 바꿔드리려고 그런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에 들고 있던 카탈로그를 바닥에 팍 던지지 뭐예요. 아이씨, 야, 그걸 왜 이제 말해? 난 또 네가 우리 차 바꾼다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그 돈으로 왜 니네 아빠 차를 바꿔주냐? 그거 공동재산이잖아. 자기도 자기 월급 시댁에 보내잖아. 그럼 나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피차 일반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 야, 이게 그거랑 같냐? 난 너보다 연봉이 높아서 생긴 차액만 우리 집에 보내는 거고 넌 특별 보너스인 셈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공동재산에 넣어야지. 남편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제 성과급을 자기와 같이 써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어요. 와, 자기 정말 이기적이다. 자기가 더 버는 월급은 내가 쓸까봐 아까워서 자기 엄마한테 다 보내면서 내가 번 성과급은 같이 쓰자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됐어. 난 이런 일로 자기랑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그만해. 난 예정대로 이 돈으로 우리 아빠 차 바꿔줄 거야. 그러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그러더라고요. 너야말로 이게 무슨 개매너야. 넌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매너도 없니? 까놓고 말해서 너 아프면 누가 간호해주겠어? 니네 부모가 달려와서 간병하겠니? 바로 옆에 잠들어 있는 내가 가겠니? 그럼 굳은 일은 내가 하고
차는 니네 부모가 챙긴다는 게 말이 돼? 이건 누가 봐도 안 될 소리야. 구질구질하게 외출과 외인인 딸한테 차를 구걸해? 거지 새끼도 아니고. 안 그래도 단어 선택이 아슬아슬하던 남편이었는데 급기야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뭐? 거지 새끼? 당신 말 다 했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자식한테 빌붙어서 차까지 받아갈 판인데 거지 새끼가 아니면 뭐겠어? 뭐? 그럼 니네 부모도 거지 새끼겠네. 매달 너한테 300씩 받았으니까. 제가 똑같이 맞받아 쳐주자 순간 강분한 남편은 집안 살림까지 집어던지며 화를 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남편이 던진 사운드바에 맞아서 갈비뼈가 골절이 됐어요. 제가 가슴을 움켜쥐고 아프다고 숨도 잘 안 쉬어진다고 하는데도 쇼하지 말라면서 빈정대던 남편은 119 대원들 손에 제가 실려가자 그제야 겁을 집어먹곤 사색이 됐어요. 그날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골절 확인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달려와 모든 처리를 해주셨어요. 며칠은 꼼짝 말고 누워있어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병가를 내고 입원을 했는데 다음 날이 돼서야 남편놈이 병실로 찾아왔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사회를 보자마자 뺨을 때리셨어요. 평소 같으면 아빠를 뜯어 말리셨을 엄마지만 그날은 못 본 척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여자한테 손대는 놈은 용서 못한다. 생각 같아선 내 딸이 다친 것처럼 네 놈 갈비뼈도 몇 개 부러뜨리고 싶지만 안간 힘을 쓰고 참는 거야. 그러니 너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만약에 도장 안 찍고 딴소리하면 그땐 네 놈이 고개도 못 들고 다니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결정해. 이미 부모님과 상의 끝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던 터라 남편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거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원하시면 이혼을 할게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운드바를 던진 건 맞지만 수민이를 맞출 생각은 없었어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사고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병원비는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병원비 타령을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병원비 반값 부담 얘기는 자기 부모님과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일 거예요. 그분들이라면 이런 와중에도 사과를 먼저 하라는 말 대신 어떻게든 보상해야 할 금액을 깎으라고 가르치셨을 테니까요. 결국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이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올릴 때는 이런저런 행운이 따라서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이혼은 정말 너무 힘들게 마칠 수 있었어요. 일단 남편과는 합의가 되지 않아서 벅점 싸움까지 벌이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치부는 물론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저희의 결혼 생활이 까발려지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힘겨운 과정 끝에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소송에서 저를 위해 증언을 해주었던 친구 말이 추잡하게 까발려진 이혼 소송에 승자도 패자도 없다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은 쪽이 승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이번 이혼 소송의 승자는 저인 것 같네요. 비록 저 역시도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이쯤에서 결혼 생활을 멈출 수 있었던 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멀리까지 갔다면 되돌아오는 길이 더 길고 힘들었을 테니까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나 혼자의 힘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